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 나왔구나. 10세대 10세대 i3부터 i9까지. 오, 10코어 20스레드 올코어 4.8기가 DDR4 2933. 이제 3200 정도 넣어줄 때 된 것 같은데. 와우, 5기가 14나노? 와우, 14나노. 여기 사골곰탕 드려. 매일 곰탕만 찾으시나요? 이 집 곰탕이 정말 진하거든요. 100% 사골로 푸꾼. 와, 14나노 장인. 살만한 가격이면 그래서 코어 i9 1900K CPU는 인텍의 컴퍼니,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코리아 협찬을 받았어요. 와, 살다 보니까 이 두 가지로 협찬받을 때가 있네. 아무튼 제 손에 들어온 이상 다음 세대가 나올 때까지 저와 함께할 동반자가 되겠죠. 일단 먼저 CPU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박스 디자인적으로는 전작인 축구공에 비하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에서 이 부분을 싹둑 잘라낸 것 같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안쪽에 이렇게 가운데로 파져서 CPU가 보이게 돼 있고 아크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 부분이 인텔 로고가 가로막고 있어서 주차를 보려면 되게 집중해서 봐야 보일 듯 말 듯해요. 뭐 주차는 크게 상관이 없죠. 청주의 황금손에는 성공이라는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아무튼 비교를 해보면 전작의 축구공 모양으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 케이스에 비하면은 약간 임팩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이 축구공 디자인은 곧 있으면 단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네모난 일반 박스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제가 사용하던 9500K도 인텍의 컴퍼니에서 제가 산 거네요. 둘 다 인텍의 컴퍼니? 불안한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청주의 황금손 앞에는 성공이라는 결과 이외엔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열어보죠. 그냥 빼면 되나? 오, 이렇게 빠지네요. 오, 안쪽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은 이쪽에 손잡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아크릴로 박스를 벗기고 나면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CPU가 고정되어 있네요. CPU를 빼보면 자, 여러분 잘 봐두시면 됩니다. 청주의 황금손이 뽑은 CPU. 아니, 협찬 받았으니까 뭐 대리뽑기인가? 뭐 아무튼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정되어 있던 말랑말랑한 부분을 이렇게 빼내면 이건 설명서인가? 안쪽에 이건 종이가 아니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요. 설명서 겉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코어 i9 스티커. 옛날엔 컴퓨터 본체에 CPU 종류별로 스티커 막 붙여놓고 그랬는데 일부러 중고나라에서 스티커 따로 사서 막 붙이고 했거든요. 생각나네. 뭐 CPU를 장착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림 설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증에 대한 설명 앞면, 그 다음 장 이런 내용이 전부네요. 하고 많은 사용자 중에 나한테 오다니. 그 다음으로는 메인보드. 에이수스 공식 사이트에서 스펙을 비교해보니까 이 녀석이 램클럭 5000으로 스펙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그거는 열면서 확인해보죠. 일단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되게 묵직하다. 생각보다 묵직해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죠. 일단 첫눈에 들어오는 건 박스 디자인이 상당히 우람해졌어요. 제가 사용하던 막시무스 X 히어로랑 비교를 해보면 높이 차이가 상당하죠. 옆면에서 봐도 아주 두툼해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이름 에이펙스. 뭔가 발음이 멋지기도 하지만 Apex. 꼭대기. 꼭대기, 정점, 이름 자체가 멋지죠.
오버클럭 게시판에서 에이펙스 보드로 램 오버클럭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와, 에이펙스 보드 진짜 갖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갖게 되네요. 그리고 에이수스 인텍의 컴퍼니 3년 AS를 보증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펙이 뭐 되게 깨알만하게 써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귀찮으니까 제가 이 녀석을 받은 건 원래는 메인보드 아머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라스틱 없이 다 방열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으니까 열어보면 되겠죠. 박스를 열어보면 와우, 박스가 끝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면 마크가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져 있네요. 고정되어 있는 거를 벗겨주면 오, 이것이 막시무스 에이펙스 정점. 새로 산 메인보드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걸 다 풀어 헤치기 전에 CPU 핀이 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겠죠. 일단 핀을 먼저 확인해보죠. 열어보면 핀은 휜 곳 없이 온전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박스에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잡고 제껴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요. 먼저 메인보드부터 살펴보죠. 오. 와우. 박스 안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디자인을 천천히 살펴보죠.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일단 전 이 녀석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쪽에 방열판이에요. 이제는 메인보드 아머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쪽에 통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방열판 역할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용하던 막시무스 X보드도 메인보드 아머 방열판을 다 띄워버리고 방열판을 노출시켰어요. 조금이라도 전원부 온도를 더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에이펙스 보드는 그럴 필요 없이 통으로 방열판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해치지 않고 방열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쪽 부분의 방열판 뿐만이 아니라 여기 3개의 방열판이 하나의 히트파이프로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전원부 발열에 대해선 걱정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쿨링이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메인보드를 살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방열판도 방열판이지만 이 방열판이 서멀 패드로 제대로 붙어 있나, 그게 문제인데 리뷰 사이트에서 메인보드 방열판을 분리한 사진을 보니까 서멀 패드 부분이 도장처럼 꽉꽉 눌려져 있는 걸 보면은 굳이 서멀 패드 교체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제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메인보드 윗면 서멀 패드 방열판도 잘 결합이 되어 있고 서멀 패드도 전원부랑 잘 결합이 되어 있고 이번 보드는 서멀 패드는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램 슬롯의 위에가 넓고 아래가 좁고 구분하는 부분이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위아래 길이에 맞게 램도 위아래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반대로 끼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끼우면 중간에 메탈 부분이 이거를 방지해주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내가 방향을 잘못 끼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내 힘이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무작정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게 돼 있다면 이 부분이 다 망가지겠죠. 근데 에이펙스 보드는 이 부분이 메탈이니까 아마 램이 망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예전에 제가 그래서 망가뜨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위에 은색으로 된 건 파워키인데 밑에 버튼은 이제까지는 리셋 키가 달려있던 것 같은데 이름이 플렉스 키? 저도 처음 보는 키라 이따가 해보면 알게 되겠죠. 이 부분은 M.2 SSD 슬롯, 이 부분은 스위치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에이펙스 보드를 처음 써봐서 그런지 뭔지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내려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SATA 포트를 이렇게 V자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떡 띄어서 분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분리 안 하고 SATA 포트를 일자로 만들어 놨으면 안 되나? 디자인을 뭔가 이렇게 사선으로 된 X를 강조하고 싶었나 본데 울버린이 한번 확 긁히고 간 것처럼. 이 부분은 투명한 아크릴이고요. 아이오 실드 쪽을 보면 바이오스 플래시백, 시모스 클리어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 게 이해할 수 없는 포트, PS2 키보드, PS2 마우스 포트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있을까 찾아봤더니 현재 일반 사용자는 PS2 포트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오버클럭커들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내려고 윈도우 XP를 사용할 때 이 PS2 포트를 사용한다고 해요. PS2 포트를 보면 옛날에 볼 마우스가 생각나요.
출출할 때 그 안에 있는 볼 하나씩 빼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와이파이가 달려있는데 가장 최근 규격인 와이파이 6 지원. 메인보드는 대충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 나머지 부속품들을 봐보면 뭔가 양면 테이프 같은 거랑 M.2 나사, 메인보드에 M.2 SSD를 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품, 양쪽 면에 M.2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안쪽을 잘 보면 위쪽 아래쪽 다 써멀 패드가 붙어 있고요. M.2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장착을 하고 메모리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슬롯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SATA 케이블 8개,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이거는 샤크 안테나처럼 생겼네. 그리고 M.2 나사 2세트, 그리고 뭔가 책자가 들어있는데 다 꺼내보면 ROG 컵받침. 이거는 별다른 재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두꺼운 종이에요. 아마도 메인보드 부분에 붙이는 스티커로 보이고요. 뭔가 알 수 없는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뭔가 되게 큰 종이 같은데 아마도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써놓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뭔가 또 알 수 없는 종이. 그리고 이거 또 들어있네. ROG 스티커들. 그리고 뭔가 20%가 할인된다고 써있는 쿠폰인데 케이블을 여기에 가입해서 사면 할인이 되나봐요. 드라이버 CD 안에 로고 스티커가 한 장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부분인데 영어가 다 써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사용할 때 이쪽 포트의 이름을 이걸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또 밑에 뭐가 더 있나? RGB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 그리고 이 케이블은 뭐지? 그리고 케이스에 버튼을 연결할 때 조금 더 쉽게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지 커넥터. 그리고 천재질로 된 열쇠 고리가 로그 마크가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 써야겠다. 보너스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이게 끝이네요. 그렇다면 14나노 장인이 만든 진한 사골의 맛, 과연 맛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설치를 해보죠. 여기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테스트 벤치. 무턱대고 정식 서버에 적용했다가 이게 불량이면 다시 다 뜯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누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의 모델명은 FB-AC-01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할 램은 고수율 아자젤 램보다는 오버클럭은 높진 않지만 이 녀석이 일단 예쁘니까 이걸로. 그리고 쿨러는 예전에 용산 갔을 때 얼티메이크에서 받아온 이거 PC 쿨러 2열 순행. 예전에 직구해놓은 인텔 SSD. 에이펙스는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그래픽카드는 엄청난 고주파를 자랑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MSI 1080ti. 그렇다면 조립을 해보죠. 메인보드를 테스트 벤치에 올리기 전에 먼저 쿨러를 결합해줘야 돼요. 메인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가로막고 있어서 쿨러 교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메인보드 뒷면에 쿨러 지지대를 먼저 고정을 해주고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먼저 고정을 해주고 테스트 벤치 위에 잘 올려서 나사를 고정해줘요. 제가 이걸 받은 지 이제 한 4일 정도 됐거든요. 갑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받아놓기만 하고 사용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출근할 때마다 저 박스들을 보면서 빨리 사용해보고 싶다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드디어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제 영상 업로드가 자주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협찬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을 보더니 협찬해준 곳에서 올리질 말래요. 아마도 제가 칭찬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 업로드가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싶다고 생각이 되면 협찬했다가 또 빠꾸를 먹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인보드 나사를 모두 고정을 해주고 드디어 마침내 10세대 10코어 20스레드 i9 1900K 이거를 끼워볼 수 있겠네요. CPU 컬셀을 열어주고
CPU 양쪽에 홈 2개 있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살며시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위에부터 맞춰주고 아래는 놔주면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살짝 한번 흔들어 보고, 그리고 CPU 커버를 벗기고 걸쇠를 내려줘요. 와우,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할 동료가 장착이 됐네요. 역시 실패를 모르는 청주 황금손. 그 다음은 쿨러를 달아줄 거니까 저는 클리닝 티슈를 먼저 사용해서 CPU 윗면을 잠깐 닦아주고 쿨러 접착면도 닦아줘요. 그리고 써멀은 언제나 그리핀 Z9 굿밥 브레이커. 마음이 올곧은 자만이 가능한 X자, 그리고 당구장.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X자. 그리고 쿨러 방향을 이렇게 CPU랑 가까운 슬롯에 램을 하나 꽂아보고 쿨러 방향을 살펴보면 이쪽은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쪽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쪽도 아슬아슬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쪽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쿨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한테 문의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테스트하기에는 이쪽 방향이 편하니까 이렇게 결합을 할게요. 수평이 맞게 와셔를 하나 대서 한쪽 나사를 고정 먼저 해주고 대각선 반대쪽도 와셔를 하나 대고 나사를 조여줘요. 나머지도 조여줘요. 전체적으로 모두 조여줘요. CPU 쿨러가 장착이 되면 이런 모양이고요. 펌프는 맨 오른쪽에 있는 올인원 펌프 쪽에, 라디팬은 2개를 연결하려면 2개 모두 꽂아주면 되고 저는 펜 Y 케이블 하나만 사용할 거니까 하나만 사용할 때는 왼쪽에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CPU 보조 전원을 보면 2개가 있는데 아마도 써있는 걸 보면 오른쪽 1번, 왼쪽이 2번인 것 같은데 보통은 오른쪽 1번 하나만 꽂아도 충분하겠지만 뭐 2개 다 꽂아서 나쁠 건 없겠죠. 저는 2개를 다 꽂을게요. 와우, 2개를 다 꽂아 놓으면 뭐 별 상관 없겠지만 느낌적으로는 든든해요. 그리고 24핀 전원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램은 RGB가 멋진 어로스 메모리 열어보면 방열판 높이도 높지 않고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디자인도 아주 깔끔해요. 다 마음에 드는데 5번만 좀 더 들어갔으면 아무튼 램을 방향에 맞춰서 잘 끼워주고, 다음은 SSD를 꽂아줄 차례인데 이 녀석의 M.2는 여기에 2개, 여기에 하나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끼울 거긴 한데 여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나사 4개를 제거하고 이렇게 달려있던 방열판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보면 이거를 이렇게 뺄 수 있게 돼 있네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교체를 해서 로고 같은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방열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세히 봐보면 이쪽에 있는 M.2 슬롯은 써있다시피 NVMe 방식만 장착이 가능하고 SATA 방식은 장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있는 M.2 단자는 여기 있는 PCI 슬롯과 PCI 레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설명처럼 NVMe 4배속을 사용하게 되면 PCI 슬롯 1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사용할 SSD가 SATA 방식이니까 여기는 닫아 놓을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슬롯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 부품을 사용을 해줘야겠죠. 이 부품에는 M.2 슬롯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2개를 꽂을 수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1번 슬롯을 SATA 모드로 사용하면 SATA 1, 2번 슬롯을 사용할 수 없대요. SATA 1, 2번 슬롯의 위치는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 슬롯을 사용하면 SATA 5, 6번을 사용할 수 없고요. 한마디로 SATA 슬롯이 1, 2, 3, 4, 5, 6, 7, 8번인데 복잡한 거 신경 쓰기 싫다면 양쪽 2개의 슬롯은 빼고 안쪽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일단 저는 1번의 SATA 모드로 사용할 거니까 이쪽에 방열판을 열어보면 써멀 패드가 부착돼 있고
안쪽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들어있던 슬롯에 들어가는 M.2 전용 나사 2개 중에서 하나를 뜯어서 이 나사를 사용해서 M.2 80mm 길이는 이쪽에 써있는 것처럼 둘둘 팔고 여기에 먼저 장착을 해주고 그리고 SSD를 꽂아서 내리고 나사를 조여줘요.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 절대 꽉 조이시면 안 돼요. 이거 나사 한번 뭉개지면 정말 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빠지지는 않겠다 요 정도. 어차피 이게 진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방열판을 부착하기 전에 스티커를 띄고 하면은 열 전달이 좀 더 잘 되겠지만 이 녀석은 사타라 뭐 열도 안 나고 그리고 AS 5년 동안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방열판 보호 비닐을 벗기고 나사 구멍에 잘 맞춰서 방열판을 덮어줘요. 그리고 나사를 조여주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안쪽에 M.2 SSD가 장착이 된 거죠. 은색으로 DIAM2라고 맞춰 있는 곳에 여기 홈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와우, M.2 SSD도 이렇게 장착이 된 거죠. 밑에서 봐보면 램이랑 붙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펙스 보드는 내장 그래픽 출력이 불가능하니까 외장 그래픽을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도 고정을 해주면 보조 전원을 끼워주면 무선 키보드 마우스 수신기 연결, 랜 케이블 연결, DP 포트 케이블 연결, 파워 연결. 감격의 순간을 위해서 불을 끄고 메인보드의 파워 버튼만 켜보면 오호호호호호 와우, 이것이 막시무스 에이펙스 정점. 칩셋 쪽에 LED 모양이고요. 파워 버튼 쪽 LED 그리고 전원부 쪽 LED를 봐보면 방열판 쪽 사이로 RGB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설마 불량은 아니겠지? 파워 온! 그렇지! 좋아, 좋아. 역시 에이펙스, 넌 내 거야. 청주의 금손. 뭐 별로 기쁘진 않아요. 좋아, 좋아. 역시 청주의 금손이 조립한 에이펙스. 감격의 메시지예요. 뉴 CPU 인스톨. 좋아, 전원을 켰으니까 다시 한번 불을 끄고 어로스램 RGB도 잘 나오고 칩셋 LED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 감격의 CPU 뉴 인스톨. 좋아, 좋아, 좋아. 아직까진 좋아.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영어 울렁증이 있으니까 코리안으로. 에이수스 메인 화면을 보면 오른쪽에 SP라는 게 좀 생소한 게 보일 거예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SP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버클럭 확률이 높아지고 SP 숫자가 낮으면 오버클럭 확률이 낮아진대요. 아직까지 뭐 통계가 없어서 그게 100% 맞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제가 봤던 숫자 중에서는 꽤 높지 않나 싶어요. 낮은 숫자를 보면 50대, 60대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나에게도 봄이 오는가. 기본 모드와 고급 모드는 F7번을 이렇게 누르면 번갈아 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CPU 1900K 인식 잘 됐고 8기가 2개 인식 잘 됐고 인텔 SSD 360기가 모두 잘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스 버전을 보면 지금 0403 버전 초기 버전이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써본 메인보드들은 바이오스 초기 버전은 무조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606 버전을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걸 압축을 풀어서 압축을 푼 바이오스 파일을 USB 메모리에 옮겨서
USB를 빼서 컴퓨터가 꺼진 상태에서 USB 단자에 끼워주고, 툴 쪽에 가서 이지 플래시 실행, USB가 인식됐으니까 바이오스를 엔터, 예스, 업데이트 엔터.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고 저는 진행을 할게요. 예전에 Z370A 보드를 처음 샀을 때 어떻게 바이오스를 설정하든 바이오스 설정이 저장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수단을 다 하다가 이건 초기 불량이구나 뜯어가지고 AS 보내려고 하는 찰나 홈페이지에 최신 버전 바이오스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걸 적용해보니까 다 잘 돼요. 그래서 변경사항을 보니까 바이오스가 저장되지 않는 버그 수정, 불량이 아니라 바이오스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메인보드를 사자마자 무조건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해주고 있어요. 바이오스 is 업데이팅. 좀 더 기다려야 되나봐요. 다시 또 꺼지고, 일단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바이오스 버전 0606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에이펙스 보드는 듀얼 바이오스 기능도 내장되어 있는데요. 컴퓨터를 꺼보면 메인보드 오른쪽 제일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게 바이오스 스위치 버튼. 그래서 이쪽에 LED 쪽을 잘 보면 바이오스 1, 바이오스 2라고 써있죠. 컴퓨터가 꺼진 상태에서 바이오스 스위치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이오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2번. 혹시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벽돌이 된다고 해도 2번 바이오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오류가 난다고 해도 어차피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지만요.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했던 건 파워 버튼 바로 밑에 있는 이 플렉스 키, 아마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플렉스 키의 설정은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툴 쪽에 가보면 플렉스 키가 있어요. 초기화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셋 버튼으로 작동하는 건데, 아우라 켜기 끄기 하고 F10 번으로 저장을 해보면 아우라 키로 만들고 플렉스 키를 눌러보면 이쪽에 LED가 꺼지는구나. 한 번 더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아우라 세팅으로 연결된 LED를 한 방에 다 끄고 한 방에 다 켜고 이렇게 수동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다이렉트 키로 만들고 저장하고 나가보면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이렉트 키로 만든 플렉스 키를 한번 딸 누르고, 이게 설명으로 봐보면 바이오스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냥 냅둬 보면 F2 키나 델리트 키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바이오스로 부팅이 된다. 안전 부팅, 이건 뭐지? F10 누르고 엔터.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안전 모드로 만든 플렉스 키로 컴퓨터를 켜보면 바이오스 세팅이 디폴트가 된 상태에서 부팅을 시킬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바이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다 시킨 것 같으니까 윈도우를 설치하고 올게요. 현재 날짜 기준 최신 버전인 2004 버전으로. 방금 윈도우 설치가 끝난 것 같고요. 랜 드라이브와 아머리? 저는 이거는 그냥 아니요 하고,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윈도우 2004 최신 버전을 설치하니까 다른 거는 다 못 잡는데 와이파이 무선 랜 카드는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렇다면 지구본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요. 무선 랜 카드 안테나 같은 건 따로 단 적이 없는데 공유기가 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보면은 제대로 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물음표가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와이파이를 꺼버리고 랜선을 연결하면 유선 인터넷이 되겠죠. 속도는 문제없이 다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뭐야? 지금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데, 이거를 재부팅 해보면 또 이렇게 지구본 마크가 뜨면서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 포트가 깜빡이지도 않고 지구본. 그렇다면 최신 버전 랜카드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5월 19일자 10013 버전으로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해보면 잠시 인터넷이 끊겼다가 인터넷이 다시 되고, 9버전 드라이버로 깔았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시작을 해보면 재부팅 하고 나서 지구본 나오지 않고 인터넷 잘 연결됐고 불도 잘 깜빡이고 있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역시 잘 돼요. 역시 드라이버는 무조건 다 최신이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좋아, 드디어 왔구나.
뉴에그에서 직구한 바이퍼램이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오. 근데 이거 박스 상태가 여기 좀 찌그러졌네? 원래 이거 개봉실 같은 것도 없는 건가? 뭐 박스야 어찌됐건 제가 원한 건 XMP 4400 클럭이니까요. 일단은 좀 찝찝하긴 하지만 열어보면 이거 누가 쓰다가 반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바이퍼 게이밍이라고 써있는 스티커가 한 장 같이 들어가 있고요. 플라스틱 면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오호호, 램 디자인을 천천히 살펴보죠. 저는 그림만 보고 주문을 해서 이게 되게 싸구려틱한 그런 재질 같았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스티커에도 자랑스럽게 4400 클럭. 오호호. 119달러에 삼성 비다이 확정 4400 클럭 램이면은 가격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바이퍼 램이 도착한 이상 기가바이트 램은 이제는 빼놔도 되겠네요. 여기에 바이퍼 램을 장착. 장착 끝내고 나서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고요. LED 없이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디자인. 미국에서 과연 온전한 몸으로 도착을 했을지. 파워 온. 그치, 좋아. 역시 좋아. 이것이 청조의 황금손. 바이오스를 보면 당연하겠지만 패트리어트 램 2개가 제대로 인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램 클럭 기본은 2133 클럭으로 잡히네요. SPD 정보. 뭐야 이거? 왜 네모칸으로 나와? 한국어로 해놔서 그런가? 나온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지 왜 영어로 하고 있어? 여기에서 XMP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191919 스트레이트 램 타이밍으로 들어가요. 좋아. 그렇다면 이 녀석이 과연 XMP가 먹는지 그게 문제인데, 여기서 엔터를 눌러보면 XMP 1, 2가 있어요. XMP 1, XMP 2 둘 다 4400 클럭으로 들어가는 건 동일한데 램 타이밍이 다르게 들어가요. XMP 2를 적용해서 램 타이밍 쪽으로 들어가 보면 메인 램 타이밍 이외에 2차 램 타이밍도 XMP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XMP1으로 바꿔주게 되면 들어가 보면 메인 램 타이밍만 XMP 값을 불러오고 나머지 2차 램 타이밍은 ASUS 오토로 자동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메인보드 QVL 리스트에 있는 램이라면 XMP2를 적용했을 때 제대로 동작하는 게 맞을 것이고, QVL 리스트에 없는 메모리라면 XMP2를 적용했다가 안되면 XMP1을 적용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XMP2로 적용을 하고 F10 누르고 엔터. 오, 되는 것 같은데? 오, 된 건가? 부팅이 됐으니까 에즈랍 램 타이밍 프로그램 실행해보면 4400 클럭에 191919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과하느냐가 문제인데, 램 슬롯이 2개니까 램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좀 걱정되니까 요거 쿨러를 하나 가져왔어. 일단은 이렇게 램 쿨링을 시켜주면서 과연 XMP 값 그대로 불러와도 에러가 나지 않을지 TM5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아니야,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다시.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마도 이 녀석이 미국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아마 시차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막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걸 거예요. 왼쪽 오른쪽 끼어 있었으니까 이거를 바꾸고 클리닝 티슈를 사용해서 단자 부분을 좀 청소해주고
그렇지, 얘는 놀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니? 다시 XMP2 F10 누르고 엔터. 아, 제발 안돼 제발. TM5 관리적 언어로 실행. 오, 이번엔 바로 오류 안 난다. 좋아, 제발. 아니 뭐 QVL 리스트에 없는 제품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이게 QVL 리스트에 없는 램 같은 경우는 XMP 넣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특히나 4400 클럭 같은 고클럭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아무거나 XMP가 다 들어간다고 하면 QVL 리스트라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 그렇겠죠. XMP1 F10 누르고 엔터. 요건 되겠죠? 될 겁니다. 이건 전 에이펙스 보드를 믿으니까요. 정점. 와우. 요즘 오버클럭은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옛날에는 오버클럭 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대충 웬만한 보드를 사도 램이랑 CPU 오버가 다 됐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으로 쓰고 실력이 있으면 더 빨리 쓴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버클럭을 하려면 더 좋은 메인보드, 배수락이 풀려있는 CPU, 한마디로 더 높은 돈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뭔가 고급 취미, 그런 개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AMD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번 세대 AMD도 램 오버반 3800이 아니다 4000, 4200 정도까지만 풀려있어도 제가 AMD 쪽을 썼을 텐데, 이제는 CPU들이 4기가, 5기가 대부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2.5기가짜리 3기가 막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성능 체감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에 체감을 하려면 램 오버를 엄청 내고 올리면 체감이 되니까 램 오버가 중요한데, 다음 세대 AMD는 4000 이상 램 오버가 돼서 인텔이랑 더 좋은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비자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협찬인데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왜 뭐 어때? 또 올리지 말라면 못 올리는 거지 뭐. 그렇다면 XMP TM5가 다 돌아갔는지 확인을 해보죠. 와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메시지. XMP 메인 타이밍, TM5 10회차 다 완료가 됐네요. 이것이 바로 실력. 그렇다면 아이다 64를 또 안 돌려볼 수가 없죠. 아이다 64 도구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오, 역시 4400 클럭에 맞게 대부분 값들이 높긴 한데 4400 클럭에 비해서 레이턴시가 조금 높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아무래도 XMP 1만 적용했기 때문에 메인 램 타이밍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오토라, 특히나 TRFC를 보면 770이에요. 엄청 풀려있죠. 일단 여기서 저의 목표는 XMP가 잘 먹는 보통 정상의 램인지 확인하는 거였으니까 불량이 아닌 정상인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전 만족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모든 것은 이것 하나만을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죠. 드디어 해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이 녀석은 5기가를 먹을 것인가. 일단 제가 원하는 건 램클럭 4400에 올코어 5기가, CPU는 LLC 6 기준 1.3V를 넘지 않게 링스 096이 통과하는 거. 이제까지 검은아래 게시판에서 글로만 보거나 그림으로밖에 못 봤거든요. 9900K를 2개 뽑아봐도, 용산에 가서 9900KS를 2개를 뽑아봐도 1.3V 이하에서 5기가 먹는 거는 제 손으로는 뽑아본 적이 없어요. 과연 이 녀석은 어떨지 한번 해보죠. 일단 오버클럭 튜너를 매뉴얼로 전 수동으로 다 넣을 거니까 멀티코어 인챈스를 디세이블, CPU 배수를 싱크 올코어, 배수는 대망의 50배수. 가슴이 웅장해진다.
램 클럭은 방금 전에 통과한 4400을 그대로 넣어줄 거고요.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방금 전에 통과한 거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VRM 쪽에 들어가서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6, 이게 LLC 전압이죠. 뒤로 나와서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캐시 전류 최대 엔터, 요것도 최대 엔터, 요것도 최대 엔터. 뒤로 나와서 조금 내리면 이거는 캐시 배수니까 45배수 조금 내려서 CPU 전압은 매뉴얼 모드에서 일단은 1.3, 그리고 램 전압은 방금 전 통과했던 1.45 주고 오른쪽에 어드밴스로 이동해서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조금 내리면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내려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 비활성화, 터보 부스트 3.0도 비활성화, C 스테이트 비활성화, 이렇게 저장하고서 일단 바이오스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다시 들어온 이유가 저는 전압이 오토로 들어간 게 얼마가 들어간지 궁금하거든요. VCC-IO랑 SA 전압을 오토로 두니까 1.4V, 1.5V가 들어가요. 1.5V랑 1.4V면은 상당히 높게 생각이 되지만 이 녀석은 에이펙스 보드잖아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 오버클럭 보드가 아니죠.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부팅이 됐고요. CPU 5기가 잘 들어가 있고 램 클럭 4400, CPU 전압은 뭐 이걸 봐도 되고 아니면 이걸 봐도 되니까 거의 1.3V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을 돌려봅니다. 아니야, 일단 정지. 제가 오버클럭 게시판을 보니까 이 하드웨어 모니터를 틀어놓으면 에이펙스 보드는 잔차가 틀리는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에이펙스 보드를 처음 써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아예 K 클리너까지 한번 싹 다 돌린 다음에 모든 걸 다 없앤 상태에서 그냥 돌려보죠. 이러면 CPU 온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은 돌려볼게요. 잔차 제발 5기가. 와우, 진짜 게시판에서 본 것처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안 띄워놓으니까 잔차가 안 튀어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완료가 됐네요. 여러분, 이것이 5기가입니다. 이게 5기가, 드디어 저도 5기가를 써볼 수 있게 됐네요. 이게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띄워놓으면 잔차가 틀어지니까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아쉽네. 여기에 나오는 온도는 링스 다 끝나고 틀어놓은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5기가. 와, 5기가.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5기가가 되는 녀석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전압 다이어트는 어디까지 가능할지 한번 해보죠. 야, 이거 막 외계 수율 나와서 1.2V 정도에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CPU 온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띄워놓으면 링스 잔차가 틀어지니까 지금 못 띄워놓잖아요. 그렇다면 CPU 온도는 어떻게 보느냐? 메인보드 위쪽을 보면 여기에 디버그 LED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고정으로 된 영어만 나오거든요. 요거를 CPU 온도가 나오게 바꿔줄 수 있어요. 어드밴스 쪽에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온보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있거든요. 들어가서 쭉 내려서 Q코드 LED가 포스트코드 온리로 돼 있는 걸 오토로 바꿔주고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부팅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Q코드에 CPU 온도가 표시가 돼요. Q코드 있는 에이수스 보드는 다 온도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25V로 부팅은 됐어요. 5기가가. 이게 1900K는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상적인 수율인지 높은지 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 손으로 만져본 기준 중에서는 이거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링스를 돌려봐야 되니까 K 클리너 한번 돌리고 5기가 LLC 6 기준 1.25V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죠. 에러가 뜨면서 진행이 안 되네요. 1.2V의 꿈은 너무나 큰 꿈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1.27 정도? F10 누르고 엔터. 요거는 어떨지? 1.27 넣었는데 CPU 지상에는 1.261 나오고요. 시작. 1.3V 아니라 1.2V대에서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5기가를 그렇게 꿈꿨는데 5기가가 또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1.2V대가 욕심이 나네요. 역시 이래서 지름은 끝이 없나 봐요. 지금 3회차의 잔차가 틀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패죠.
어차피 실패한 김에 온도를 한번 보고 가면 CPU 온도는 보니까 77도가 맥시멈으로 나오네요. 오, 80도로 안 넘었어? 이게 만일 뚜따 안한 9100K였으면 물론 지풀 값이 낮긴 해도 링스 096 90도 넘어가면서 빨간불 깜빡깜빡 할 거거든요. 일단은 솔더링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 1.3V 안쪽에서 5기가를 보고 싶은데 1.26일 들어가니까 1.28을 해보면 확인을 해보면 1.27V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링스 096 런 이제 5기가 됐으니까 1.3V만 안 넘고 성공을 했으면 제가 꿈에 그리던 수율의 CPU가 완성이 되네요. 오, 방금 완료가 됐고 잔차 틀어짐 없이 링스 096 완료가 됐네요. 확인을 해보면 하드웨어 인포는 다 끝나고 나서 킨 거니까 온도는 참고 안 하셔도 되고요. 메인보드상 LLC6 1.28V 줬는데 윈도우상에서는 1.27V로 거의 인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1.28V 줬는데 1.27V니까 이게 부하를 주면 1.27V가 어디까지 전압 강화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확인을 해보면 거의 1.2V대까지 떨어지네요. 와우, 6500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까지는 이 펜을 둔 상태에서 링스를 돌렸잖아요. 저는 이 에이펙스 보드가 과연 정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얼만큼 전원부 쿨링을 잘해주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펜을 없애고서 링스를 돌려보죠. 이 상태에서 돌리면 과연 전원부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열 화상 카메라로 링스를 돌리면서 측정을 해보죠. 눈여겨보셔야 될 건 CPU VCC IO 전압이 1.42V, SA 전압이 1.5V예요. 이제까지 제가 봐왔던 보드에 비하면 기본값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전압 다이어트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토 그대로 돌려볼게요. 아이들 상태에서 전원부 쪽 최대 온도를 봐보면 대략 30도 초반, 31도, 32도를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상태에서 링스를 돌려보죠. 링스 런! 지금 링스 4회차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전원부 온도를 봐보면 VCC IO 전압이 그렇게 높게 졌는데 코어인데도 전원부 온도가 50도로 안 넘네요. 펜 없이 50도 넘었다 좀. 좋긴 좋구나. 그렇다면 지금 링스가 돌고 있는데 뭐 잔차 틀리는 거 그냥 무시하고서 온도를 한번 봐보면 계속 돌아가고 있고 CPU 최대 온도는 80도를 안 넘고 있어요. 전원부 쿨링 없이 그냥 돌아가는구나. 펜을 달아놓은 건 전원부 쿨링의 의미보다는 램 쿨링을 하는 게 의미가 더 크겠네요. 저는 펜 띄면은 IO 전압이랑 SA 전압이 지금 1.5V랑 1.4V가 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버티네. 그렇다면 마지막 번외편으로 전원부 쿨링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10세대 솔더링을 그렇게 잘해놨다고 자랑을 하던데 과연 얼마나 잘해놨을지 램 4400 클럭 그대로 둔 상태에서 CPU 50배수 1.35V 이거 링스 돌려보죠. 안 될 것 같은데. SA 전압, VCC IO 전압 지금 보이시죠? 엄청 높아요. 이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 부팅 후 전압을 확인해보면 1.35V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링스를 한번 돌려보죠. 링스 갑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남자의 프로그램. 와우, 지금 링스 4회차가 돌아가고 있고요. 뭐 전차 흐트러지는 거 감안하고서 하드웨어 인포로 온도를 확인해보면 와, 19번대 지금 1.35V 링스가 90도를 안 넘네요. 야, 이거 제대로 솔더링을 해놨긴 해놨구나. 지금 보시면 4회차 돌아가고 있고 90도 안 넘어가고 있고 뭐 쿨링도 별거 없어요. 그냥 2열 순행 쿨러 뭐 유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VCC IO 1.4V 넘고 SA 전압 1.5V 넘고 그런데도 90도가 안 넘어요. 오호호. 그래서 지금 전압은 아마 전압 강화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정지를 해보면 1.35V 설정한 거 맞고요. 진짜 제대로 해놨긴 해놨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8세대, 9세대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 아니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자, 이제 저와 함께 최종 결과를 확인하러 가죠. 오, 더워. 뭐야. 지금 실내 온도가
29도네요. 아무튼 링스 10회차 다 돌아가고 있고 DM5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조금 더 남았으니까 끝까지 돌아가게 냅두고 일반적인 2열 순행이 에어컨 없이 돌릴 수 있는 최대까지 제가 돌려봤어요. DM5가 끝나면 바이오스 세팅과 최종 결과를 저랑 확인하죠. 그리고 오버클럭 하이드로 마무리. 이것이 바로 승리의 메시지. 링스 096 전차 틀어짐 없이 완료가 됐고 TM5 10회차 에러 없이 1시간 10분 동안 완료가 됐어요.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등에는 지금 육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확인해보면 각을 잘 맞춰주고 CPU 전압은 바이오스 기준 LLC6 1.29를 줬는데 윈도우상에서는 1.288, 1.279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CPU는 올코어 50배수, 캐시는 45배수, VCCIO랑 SA 전압은 1.45V가 넘게 들어가고 있죠. 넉넉하게. 이렇게 안정화를 완료했으면 아이다 64를 안 돌려볼 수가 없죠. 이름 없는 2열 짭수 환경상 세브 램 타이밍은 다 조일 수가 없어서 오토로 두고 메인 램 타이밍이랑 TRFC만 조절했어요. 에즈랑 메인보드 쓸 때는 고클럭이 들어가면 TW, RWR, SG, DG 세브 램 타이밍이 조금 풀려서 쓰기 값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에이펙스 보드는 기본적으로 7사로 잡혀 있으니까 쓰기 값도 낮아지지 않고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와요. 그렇다면 이 4일 동안의 대장정 바이오스 오버클럭 하이드로 마무리를 하죠. 지금 제 방의 현재 온도 29도. 제 등에는 아직도 육수가 줄줄 흐르거든요. 일반적인 2열 순행에서 통과한 값이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도 대부분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버클럭 튜너를 매뉴얼로, 그리고 멀티코어 인챈스를 디세이블, 그리고 좀 내려서 싱크 올코어, 그리고 CPU 배수는 저는 50배수를 설정했고요. 저는 푹푹 찌는 환경이라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쿨링 환경이 더 좋다면 더 올릴 수가 있겠죠. 물론 전압도 더 올라가겠지만요. 그리고 좀 내려서 저는 램클럭 4400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서 D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면 여기 보면은 막시무스 트윅이라고 있는데 모드 1과 모드 2가 있어요. 그냥 오토로 두면 기본적으로 모드 1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 모드 2는 따로 있는 건데 모드 1보다 모드 2가 오토로 설정된 램 타이밍들이 더 쪼여져요. 모드 2로 설정해서 통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되면 모드 1이나 오토로 놔야겠죠. 그런데 모드 2로 두면 세부 램 타이밍 중에 두 개 값이 좀 풀려 있어서 쓰기 값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드 2를 적용하실 분들은 세부 램 타이밍 중에 그 두 개의 값만 조절해주면 정상적인 수익 값이 나올 거예요. 저는 오토로 둘 거고요. 저는 4400클럭에 램 전압이 1.55가 들어가 있으니까 값을 이렇게 둔 건데 그냥 일반적인 국민 오버만 진행할 거라면 16, 18, 38, 540 정도를 넣고 3200클럭 정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램 전압은 1.35V 주는 게 좋을 거고요. 저는 메인 램 타이밍 이외에 TRFC만 조절하고 나머지는 다 오토로 둔 상태에서 진행했어요. 실내 온도가 29도다 보니까 세부 램 타이밍도 쪼여보긴 했는데 쿨러가 못 버티더라고요. 쿨러 펌프가 슬슬 오고 있어요. 아무튼 뒤로 나가서 VRM 쪽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CPU LLC 전압만 레벨 6으로, 나머지는 만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오토 기본 상태. 웬만한 건 이거저거 만져봤는데 저는 메인보드 기본 자체 오토 값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져가지고 벤치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다 오토로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 레벨 6만 건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파워 매니지먼트 들어가면 CPU 캐시 리미트 최대값, 일반적으로 그냥 9999 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최대값이 입력이 돼요. 여기 밑에도 그냥 99 하면 최대값, 그리고 99 최대값, 요 세 가지만 만지고 나머지는 다 오토로 둔 거고요. 뒤로 나와서 조금 더 내려가요. CPU 캐시는 저는 45배수를 줬는데 조금 더 올리실 분들은 50배수에서 47배수까지 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45배수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BCLK 어쩌고 써있는 거 디세이블, 그리고 내려보면 CPU 전압을 매뉴얼 모드로 1.29 줬고요. 램 전압은 4400클럭 CL16을 버티기 위해서 1.55를 줬는데 이거는 램 쪽에 팬이 어느 정도 세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값이고 일반적으로는 1.35 정도까지가 좋겠죠. 그리고 VCCIO랑 SA 전압인데 이게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건 기본적으로 둘 다 1.6V로 맞추고 링스 10회차 통과하면 0.05 내리고 링스 10회차 통과하면 0.05 내리고, 그래서 오류가 안 날 때까지 내려보니까 1.45 이하로 내리면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45를 준 거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1.5V를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CPU와 램의 수위를 찾고 싶으면 1.5V 정도 넣고 안정화 통과하면 전압 다이어트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저도 조금 더 내려가긴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어드밴스로 이동해서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제가 건드린 건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 비활성화, C 스테이트 비활성화, 한마디로 터보 모드랑 터미널 모니터 두 가지만 활성화 두고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 시켰어요. 이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오버클럭 세팅은 끝이죠. 그리고 오버클럭이 아닌 부가적인 세팅으로 가보면 에이펙스 보드는 특이하게 링스 돌리는 도중에 하드웨어 모니터링 프로그램, 온도 체크 그런 프로그램을 틀어놓으면 잔차가 계속 밀리는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링스 프로그램만 돌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CPU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로 해줘야 할 세팅은 온보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요. 이쪽에 LED 라이팅 있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올 온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칩셋이랑 전원부 쪽에 RGB LED가 들어오거든요. 보기는 좋지만 일단은 그 녀석들도 열이 발생하는 거니까 저는 아우라 오프로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스텔스 모드라고 있잖아요. 스텔스 모드로 해주면 메인보드 아우라 LED뿐만 아니라 이쪽에 나와 있는 버튼에 들어가 있는 LED랑 초록색 불이랑 바이오스 선택하는 LED까지, 한마디로 메인보드에 있는 모든 LED가 다 꺼져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아우라 오프만. 그리고 Q코드 LED 펑션, 이거는 막시무스 보드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데 오른쪽 위쪽을 보면 이쪽에 Q코드 LED가 있잖아요. 이게 윈도우 부팅하고 나서는 그냥 쓸모가 없어지는데 포스트 코드 온리가 아니라 오토로 해놓으면 Q코드 LED에서 CPU 온도가 표시가 돼요. 실시간으로 계속 변해요. 한마디로 링스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못 켜니까 링스만 켜놓은 상태에서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Q코드 LED를 보면 여기서 CPU 온도가 나오니까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팅하다가 내가 너무 무리한 램 타이밍을 넣어서 컴퓨터가 안 켜진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 있는 버튼 중에서 왼쪽 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셋 플러스 바이오스 초기화된 다음에 자동으로 부팅이 돼요. 바이오스 리셋이라 그래서 바이오스가 아예 전지 뺀 것처럼 초기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값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팅만 초기화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마 이 버튼 오버클럭 하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안정화를 다 맞춰서 이 세팅이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여기서 또 내가 세팅을 이거저거 만지고 싶잖아요. 근데 안정화를 통과한 세팅은 보존을 하고 싶고, 그럴 때는 이쪽에 툴에서 ASUS 유저 프로파일 들어가서 지금 프로파일이 하나도 등록 안 돼 있지만 등록해보면 저는 방금 전에 5.0에 램 4400을 통과했으니까 이름을 내가 만들고 세이프 프로파일을 번호를 매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번 한 다음에 엔터 누르고 엔터 누르면 3번의 지금 상태 바이오스가 세이브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바이오스 초기화를 하고 F10 누르고 엔터 나가버려도 제가 열심히 세팅하고 안정화한 값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툴에 가서 아까 전에 저장을 해놨으면 세이브한 거는 세이브 투 프로파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불러올 거니까 로드 쪽에 가서 3번에 저장됐으니까 3번 엔터 엔터,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내가 세팅한 값과 전압이 그대로 다 불러와져 있죠. 그래서 다시 F10 누르고 엔터 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드 안에 저장해서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로드 세이브 USB 드라이브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USB를 꽂아달라고, USB를 이쪽에 꽂아보면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USB 안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컨트롤 F2 누르면 이름을 아무거나 OK, 이렇게 txt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F2를 누르면 이름은 아무거나 해보면 OK, OK 누르면 USB 안에 파일로 내 바이오스 세팅을 그대로 저장해서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바이오스 버전이 같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파일을 보내서 그대로 불러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 녀석을 며칠 동안 만져본 결과입니다. 어우 더워. 이제까지 막시무스 에이펙스 정점 메인보드와 인텔 10세대 코맨레이크 1900K를 장착해서 사용해봤어요. 제가 이 두 녀석을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걸 정리해보면, 일단 에이펙스 메인보드, 이 녀석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무시간 전원부 방열판, 그리고 램오버. 10코어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전원부 발열을 어떻게 또 잡아야 되나 그렇게 한 걱정했는데,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전원부 발열은 아예 신경을 꺼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팬은 계속 돌려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램이 이슬롯이다 보니까 이 녀석들의 간격이 거의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제가 테스트한 바이퍼 스틸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의 간격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이거를 어로스 램으로 바꿔보면 램 방열판 옆 두께 따라서 이렇게 거의 딱 붙어있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에이펙스 보드는 램 쿨링이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램끼리의 거리가 최대한 가까워야 램 오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램 오버 하나만큼은 진짜 탁월해요. CPU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뽑아서 수율이 결정되면 그냥 그거 하나로 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램 오버 같은 경우는 램의 수율도 중요하지만 보드가 또 받쳐줘야 되고 내가 뽑은 CPU에 램 컨트롤러 수율까지 또 괜찮아야, 한마디로 3박자가 맞아야 램 오버가 원활하게 되니까요. 일단 제가 해본 바로는 바이퍼 램으로는 전압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램 클럭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4700 클럭 이상까지 받다가 전압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무서워서 내렸거든요. 보드 중에는 램 전압을 아무리 줘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일정 클럭 이상은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에이펙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받아먹어요. 자신이 램 오버클럭이 중요하다, 에이펙스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사골, 아니 10세대 코멘 레이크 1900K. 이거 처음 발표됐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또 보일러가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얘는 또 의외예요. 보통 CPU 뚜따를 하지 않고 링스를 돌리면 CPU 온도는 막 90도 100도 막 올라가는데 라디를 만져보면 그냥 찬바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CPU 열이 여기서 갇혀가지고 이걸 타고서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뚜따를 해서 열 교환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일단 이 녀석은 CPU 뚜따가 필요가 없어요. 이 녀석은 당연히 10코어니까 링스로 돌리면 100도는 그냥 금방 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70도, 80도 선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세부 램 타이밍은 조이지 않았지만 CPU 전압을 1.35V까지 줬는데요. 그래서 CPU가 7, 80도 정도 됐을 때 라디를 이렇게 딱 만져보면 라디가 9900K 뚜따 제대로 된 것처럼 CPU 온도에 맞춰서 같이 뜨끈뜨끈해져요. 8세대까지 똥써멀 장인이었다가 9세대 때 솔더링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이 녀석이 진정한 솔더링의 정식 버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일 자신이 좀 쿨러에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그 쿨러의 덕택을 톡톡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쿨러 성능이 좀 된다, 도전하십시오. 커뮤니티를 보면 인텔 CPU가 새로 나올 때마다 14나노 장인 또는 새로 또 사골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원래 사골이란 거는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나중에는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게. 근데 이 녀석은 5번이나 우려냈는데 맛이 있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